주택 상속은 확실히 이제 주택 위주로 많이들 자산 관리를 하시니까 자산 관리 시작점인데, 저는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택이 한 채 있고 유동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유동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그 한 채의 주택을 파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너희가 어차피 이 상속을 가져갈 거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여기다 근저당권 설정해라. 차라리 난 생활비 써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부담이 크면은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세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나 이런 명목도 있으면은 유동성 확보 때문이라도 부동산 양도를 미리 고민하시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추후에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상속받으면 급하면 그냥 금매로 내놓지. 이제 안 팔릴 거예요. 왜냐면 현금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토호제니까. 여러분들의 상속 물건이 싸게 내놓으면 팔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물론 저는 서초는 무조건 팔릴 거라 봐요. 나라도 사겠는데, 문제는 다른 약간의 교외 지역은 문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그 가격에 1억 낮춰준다고? 그거 갖고 내가 사겠어? 이런 일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당황해 하셨어요. 아니 이거 몇 억 낮췄는데 3억 낮췄던가? 이거 왜 안 사지? 아니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대출이 2억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요 이거를? 그렇게 돼버리니까 생각보다 상속세는 거액이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초니까 아파트 한 채면 30억씩은 하실 거잖아요. 30억이면 아까 보셨지만 상속세 얼마예요? 10억 4천이잖아요. 10억 4천 유동성으로 바로 있냐고요. 바로 내야 되는데 취득세도 한 4천 할 거고 바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후자예요. 그 부동산의 가격이 그 정도라는 거는 상속 입장에서 말해볼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해요. 웬만하면 팔지 않는데 그 대신 제발 유동성 좀 확보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한 번도 이런 얘기 거의 안 써도 요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보험이든 뭐든 돈 좀 모아놔라 유동성. 안 그러면 저 재산 날리니까 금매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상담받는 케이스 해반 이거예요. 대치, 쌍용 뭐 어디 막 다 이건데, 다시아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직장 다니면서 연봉도 높아. 억 단위 나와. 괜찮아. 근데 그분들이 그걸 못 받아요. 상속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걸 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가 좀 친한 분들이니까, 형님 미친 듯이 돈 모아서 빨리 이걸 증여로 갖고 와야 될 거다. 왜 그러냐니까, 상속이 일어나면 이거 못 가져올 거다. 가격 더 올라갈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형은 이게 상속이 일어나면 형은 다신 평생 이 동네 진입 못 해. 형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 대 다 여기서 살았잖아. 형은 이제 평생 형님의 소득으로는 여기 진입 못 해. 그 말 딱 들으니까 충격을 먹더라고. 아니 형 당연하지. 형 돈 많이 버는 거 알아. 내가 1억에서 1억 5천 벌잖아. 그 돈 갖고 이거 어떻게 진입해? 이 동네는 이제 돈 없으면 진입 못 해, 형아.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본인의 삶의 모든 추억이 담겨진 데를 쫓겨나는 세금이 딱 두 가지예요. 종부세랑 상속세예요. 그러니까 그게 펼쳐지면 당황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문정에 사시는데 형한테 그래. 형 지금 바짝 해야 될 건데 안 그러면 진입 못 할 거야. 그 진입의 턱이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30억이에요. 30억 탁턱 치면은 자녀들이 와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그러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예전부터 그냥 강남에서 공무원으로 쭉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옛날에 강남 공무원분들이 아파트 많이 샀잖아요. 그때 막 미분양 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셨던 분인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자녀는 이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자녀도 엘리트예요, 엘리트. 근데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가 이전되면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세금이 상속세가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많이 짜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부모님의 이제 현금 인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금 인출 내역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그거예요.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쓰는 게 간병비인데, 제 거 유튜브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아까 10년 이내에 계좌 이체 내역 있으면 자녀들 거 전부 다 이제 증여라고 추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많이 보냐면, 그 추정상속재산이라고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인출금액이 있으면 전부 다 소명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면 통장에 인출금액이 있는데, 문제는 가장 이슈는 뭐예요? 현금 인출을 해가지고 그걸 쓴 내역을 소명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가 썼는데 자녀가 소명해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버지가 지난달에 얼마 썼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얼마 썼는지도 몰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내가 소명해야 된다고. 못하면 내가 상속세 내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현금 뽑으면 누구 좋겠어? 자녀 좋겠지. 이게 기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활비, 간병비 엄청나요.
간병비 평균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낸 게 370만 원이에요. 근데 저것보다 더 내요, 사실은. 거기다가 병원비랑 생활비 하면 한 달에 6,800 기본이에요, 6,800. 근데 그거 몇 년 쌓여봐요. 근데 이거 어디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간병인에게 그 기록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좋은 간병 이제 시스템이 돼서 업체들 통해서 모든 기록들이 남으니까 나이스한데, 아직도 사실은 간병인들 구할 때 좀 아무람을 구하고 뭐 아시는 분 구하고 이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약간 뭐 불법 체류나 아니면 내가 이제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상태거나 그 다음에 아니 나는 좀 소득이 발생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꺼려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좌 말고 현금으로 주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좌 주는 사람 구해야지 이게 안 될 거라고요. 왜냐고 간병인이 왕이거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지역 가면요. 경기도 약간 외곽 나가보시면 요양병원 있잖아요. 간병인이 그룹이 있어요. 한 20, 30명. 왔다가 병원에 말해요. 내일부터 저희 하루 월에 한 20만 원 안 올려주면 옮길 것 같아요. 아이, 좀 얘기 좀 해보자. 그 다음날 안 와요, 진짜. 그러면 거기 병원에 환자가 간병을 하루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나요. 그 병원을 모든 환자가 다 나가버려요. 그럼 병원 망해요. 매출 2, 3억씩 왔다 갔다 한 경우 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가 염려된 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인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아 놓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니까 요즘 감정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하고 아파트도 당연히 하고 농지도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하고 다 감정평가를 해요. 이게 어떤 이슈인지는 여러분들 뭐 이제 들으신 바도 있겠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예산이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올해가 지금 95억이거든요. 감정평가 예산이. 그러니까 저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텐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100억의 예산에 감정평가 수수료로 잡은 거예요. 자, 감정평가를 해서 얘를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높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우리 조달청, 국세청의 수입 맺은 감정평가 법인의 수입료를 주는 걸 100억을 설정한 건데, 저걸로 세수학 볼 수 있는 게 1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장사를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감정평가 대상에 나대지, 임야, 농지, 입주권, 분양권 다 포함됐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빠져요. 막 농지는 감정평가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 다 포함됐어요. 그리고 그게 시가의 5억 원이랑 10% 이상 차이 나면 감정평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기준 시가와 감정평가가 저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요. 100%. 100%요. 제가 10년간 일하면서 저걸 벗어나지 않은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세금 거둘 때 시가인데 거래는 시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커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로 과세를 해요. 세금은 시가예요. 근데 거래는 시세예요. 그리고 납세자가 부동산만 있으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엄청 위험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상속세 클로즈한 건데 그분 110억 있었는데 현금이 딱 1억 7천 있었단 말이에요. 취득세만 4억이에요. 그리고 상속세가 40 몇 억 나오는데 그분 이제 미치려고 하죠. 부동산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리센스도 내놨는데 안 팔리고 그랬었어.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몇 개 팔아가지고 대출받고 해가지고 일부를 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있으면 결국은 유동성 부족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동산을 못 지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면 이게 방배예요. 방배 기준시가 20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니까 뭐 별거 있겠어 해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케이스 다 말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계속 팔려고 했어요. 얼마에? 28억에 팔려고 했어요. 시세가 30억인데 좀 싸게 내놓자 해서 28억이었어요. 아무도 안 샀어요. 그리고 20억에 신고한 거야. 아이 뭐 별거 있겠어. 근데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55억이 나왔어요. 저게 나올 수 있느냐? 나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시세고 감정평가는 시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이었는데 가액이 없으니까 저 멀리 있는 거 끌고 오니까 갑자기 가격이 확 뜨는 거예요. 두 가지 위험이 돼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나는 졸지에 이제 35억 차이잖아요. 50% 세율이었거든요. 17억 내야 돼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부동산이 28억짜리인데 17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이제 오고, 두 번째로는 얘를 미래에 얼마에 팔겠어요. 분명 28억 내외로 팔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얼마예요? 한 28억 정도 나죠, 진짜로? 돈 1원도 안 돌려준다고요. 그냥 상속세 17억 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아파트는 거의 안 펼쳐져요. 거의 안 펼쳐지는데 혹시나 빌딩 갖고 계시면 이런 것들 펼쳐질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케이스 똑같아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분은 그 구로였어요. 구로 쪽이었고
아주 좋은 대지가 많은 이제 그 상업용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 40억이었는데 이때는 감정평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상속인들이 다툼이 있으면 못 해요. 저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야, 저거 가져간 애가 세금 다 책임져. 우선 눈앞에 세금은 적게 내. 그래서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 들어갔어요. 감정평가 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고. 근데 그때 탁상감정에서 90억이 나왔는데 딱 5개월 지났는데 12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죠. 금액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해가지고 봤어요. 그 동네에 이 건물, 옆옆 건물이 신축 올린다고 은행 대출 감정평가를 이렇게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행 대출 받을 때는 대출 많이 받고 싶으니까 감평 미친 듯이 올리잖아요. 세금 낼 때는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낮추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 감정평가 가액의 비율이요, 해봤자 10%예요. 근데 이런 상가는요, 엄청 렌즈가 커요. 아까 봤잖아요. 이게 55억이 말이 되냐고. 이게 원래 렌즈가 얼마였냐면 90억에서 80억까지였나? 85억이었나? 그 정도에서 140억까지가 렌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주택에 대해서는 렌즈가 커요. 감정평가 렌즈가.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분은 이제 80억 올라갔으니까 40억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이분도 답답하죠. 이분도 똑같았어요. 이 시점에 80억, 85억이면 90억에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그래서 정말 급하게 방법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문서 날라오잖아요. 4주 안에 내가 감정평가를 하거나 내가 팔아버리면 가액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 받고 이거 완전 실무적인 얘기인데, 이 문서 받고 감정평가하는 동안 또 3주인가 4주 줘요. 그 전에 내가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그게 시가가 돼요. 차라리 그게 낫겠죠. 그럼 세금 줄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이제 고객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내 부동산 살 사람 좀 알아봐 주라. 너가 자산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디벨로퍼나 이런 분들 많이 하니까 이거를 살 사람을 찾았어요. 120억 나오면 세금만 많이 내잖아요. 그럼 차라리 80억에 팔고 세금 20억이라도 줄이는 게 낫지. 차이가 40억이니까. 그래 생각하면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아봤는데 돈이 없어요. 시장에 돈이 없어서 그 디벨로퍼 분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65억?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그냥 대출이 안 나오니까. 요즘 건설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수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격엔 도저히 못 팔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120억에 이제 우선은 감평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렇잖아요. 3, 4주 안에 저 100억짜리를 누가 갑자기 턱턱 사요.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그다음 부동산의 이제 밸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안 한 상태에서 쉽지가 않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펼쳐지고, 이건 이제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예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이거 5필지 합쳐서 수중이 3명한테 기준시가 30억 쪼개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너 8억, 너 12억, 너 10억, 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농지잖아, 농지. 근데 옆 땅에 공매 평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옆 땅이 A였어요. 그리고 내 필지 중에 하나가 B, C도 있는데 내 필지 하나가 A-1이었어. 그래서 A가 평가 금액이 높으니까 그 가액으로 너 다시 증여한 거 감평 받아야 돼요. 감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60억이 나왔어요, 갑자기. 미치죠? 이런 경우 펼쳐져요. 근데 또 억울한 게 보세요. 다 45억대인데 내 필지 옆에 거만 75만 원. 저것 때문에 진짜 이분이 너무 충격이 컸어요. 어떡하냐고. 근데 소송가도 져요, 거의. 이제 감정평가 소송은 예전에 좀 이겼는데 요즘은 좀 져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꼭, 그러면 이 1번 필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B, C인데. 그러니까, 아니, 같이 받았으니까 같이 받으셔야죠. 이래버려가지고 이제. 이게 딱 2달 됐습니다. 근데 저 중에 하나의 필지는 기준시가가 1억 원짜리예요. 1억 원짜리도 저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염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이렇게 부동산 위주로 받으면 연부연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쪼개내는 것에 대해서도 참고를 좀 하십시오. 말 그대로 2천만 원 넘어가면, 근데 담보를 줘야 돼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국세청에 맡기고 내 등기부 등본 을구에 찍혀요. 세무서라고 딱 찍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상속증여니까 연부연납 비중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많이들 연부연납은 당연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쪼개서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